네, 오늘 정치여담여담 이윤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 자,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전승절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이현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두 분 국회의원을 모셨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 행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칠 때를 대비해서 이 대통령의 짧은 구두 메시지를 들고 갔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이용기 의원께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열병식 참관 직전에 이 막루에서는 같이 있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는데 대기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잠깐 만났다고 그래요. 뭐 비공식적인 거니까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마주치기만 했는지 뭐 악수만 했는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저희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화해의 분위기로 가야 된다는 큰 기조가 있고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그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오는 자리였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님도 많은 생각과 준비를 하고 가셨을 것 같아요. 네. 비공식적이지만 저도 뭐 오늘 이제 의장실에도 좀 확인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인데 아무튼간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주고 서로 좀 화해하자는 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의장님께서 노력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들고 간 이재명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도 잠깐 볼까요? 자, 적대와 대결의 시대는 뒤로 하자. 평화 공존의 새 역사 함께 만들어갔으면 한다. 이렇게 짧은 메시지를 우원식 국회의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려 했던 모양입니다. 자, 짧게 조우했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이런 짧은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진 않았을 텐데, 자, 박성훈 수석 대변인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푸틴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내가 말을 전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짧든 길든 간에 이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됐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시간적으로 볼 때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저희의 바람은 있겠죠. 네. 동북아 평화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 메시지는 전달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문안이 전달됐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 귀국하면 저희가 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 측 수행원의 흥미로운 모습도 포착돼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양자회담이 끝난 뒤에 북한 수행원들이 갑자기 의자와 테이블을 닦아냈는데요. 영상부터 보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해야 되는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데 대해서 기쁩니다. 네, 이런 장면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자, 지난 2019년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을 가던 당시에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서 하노이로 이동했었는데, 자, 김 위원장이 중국 남부의 난닝역 플랫폼에서 담배를 피웠을 당시에,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피운 담배꽁초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김여정 당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참고로 그 당시에 난닝역에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가로질러서 가는 점을 중계를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저 화면은 일본 언론들한테 찍힌 화면인데요. 저렇게 담배 피운 꽁초까지 중국 사람들은 이제 바닥에 그냥 버리기도 하는데 그렇죠. 저렇게 일일이 받아가는 이유가 있겠죠? 네, 아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네.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북한의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네. 서방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 알려지는 것을 네. 막기 위한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김정은 생체 정보가 유출되게 되면 관련되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건강 상태부터 또 뭐 후계 세습 구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가 분석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그런데 다른 정상들한테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면모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앉았던 의자를 저렇게 닦고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정상의 모든 건 사실 국가 기밀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김정일 국무위원장은 어느 정상보다 더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베이징 열병식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이현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 국내 정치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됐습니다. 자, 그런데 시작부터 나경원 의원의 초선 발언과 간사 선임 안건을 두고 여야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법사위 상황들 차례로 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초선 의원들에 대해 불미스러운 발언을 하셨습니다. 나경원 위원의 발언은 국회의 품격과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 판단합니다. 돌아오셔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 대응할 분들이 필요하니까 잠깐 내려가신 거예요. 금방 오실 거니까 더 이상 모독하는 발언 하지 마시고. 나경원 의원은 완전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말은 사과하고 지나가야죠. 간사 선임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둔다. 이거는 의무 규정입니다. 의무 규정. 그런데 위원장께서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 올려주십니다. 이거 일반 반장 뽑는데 왜 일반 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한 공청회입니다. 오선식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 하십니까? 오선식이 나가 뭡니까? 오선식이 나가. 위원장님 그 발언 취소하십시오. 네, 이제 법사위가 좀 감정 싸움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나경원 의원이 자신을 간사 선임안을 상정해주지 않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서 항의를 하다가 이 저쪽 조국혁신당 의원한테 뭐라고 하니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초선이 뭘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공교롭게 두 분 다 초선 의원이신데 어떻게 가만히 계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 저는 이제 초선 의원인데 그 국회는 뭐 그렇지만 그 지역구에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 아닙니까? 보통 한 20만 명의 유권자들이 그 있고 그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뽑아줘서 국회에 와서 일을 하는데 초선, 뭐 재선, 뭐 5선 이런 걸 따지다는 건 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초선들이 더 좀 어떤 사고도 다양하고 또 활기 있게 일을 더 잘하고, 저 같은 경우 이제 22대 초선인데 저는 22대 초선 같은 경우에는 개헌의 일에 가장 많이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일도 많이 한 초선 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5선이지만 5선 하실 동안 경험 못한 거를 초선들 같이 했거든요. 네. 뭐 계엄도 있었고 어떤 내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 짧은 기간에 초선들이 많은 경험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뭐 국민의힘도 그렇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가 이런 거라는 걸 그 국민들한테 이번 초선들이 또 보여준 것도 있는데, 그런 초선들한테 나경원 의원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는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5선이나 하신 분이 격이 없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하셨을까. 그리고 저게 저런 말을 하는 내면에는 초선에 대한 그 생각이 아주 깊이 있는 저런 초선에 대한 어떤 경시하는 생각이 묻어있지 않나, 그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뱉은 말이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명한다고 하신 말이 초선은 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네, 자 박성훈 의원께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발언 하나만 이렇게 따서 네. 보면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비건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나오기엔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상황을 알게 되면요,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법사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를 굉장히 독단적이고 자의적으로 진행을 한 부분을 항의를 했었고요. 네. 야당 간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 관행이고 불문율이었던 내용이거든요. 네. 야당 간사, 그게 교섭단체가 되게 되면 간사를 추천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상대당이 견제를 하지 않았죠. 네. 반대를 하지 않았었고, 말 그대로 추천이 되고 표결 없이 여야가 합의해서
그 당의 간사가 정해지는데 이거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상정을 안 하겠다라고 막고 나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언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의사진행 발언조차도 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야당 그리고 여당 의원님들의 조롱 그리고 비아냥이 진행이 됐었고 그거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갖다 침소봉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일방적인 법사위원장 그리고 의회 운영과 관련되는 이런 오만과 독선에 대한 비난이 오히려 좀 더 언론에 부각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법사위에 있지는 않았지만 먼저 이제 공청회 안건이 있고 간사 선임은 그 다음 안건인데 공청회 안건을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건 조금 말이 안 맞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그 이제 추미애 위원장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위원장 나름대로 또 진행의 어떤 특색이 있겠죠. 근데 과거에 법사위를 보면 여상규 위원장이나 김도 위원장 시절에는 사실 법사위가 거의 마비 상태였어요. 열리지도 못하고 서로 뭐 이견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그래도 계속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열리면서 조금씩 뭐 안건도 처리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아예 법사위가 열리지도 못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좀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이용규 의원님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해결책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선임 안건을 상정을 하고 나경원 의원은 초선 의원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그러면 법사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걸 못하죠? 저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저도 오늘 법사위 오전에 현장에는 없어갖고 뭐 그렇게 서로 순리대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그런데 오늘도 이 법사위에 이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하지 않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만 나경원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투력, 대여 투쟁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사위라는 게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들을 마지막에 거치게 되는 장소잖아요. 국민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 의원님이 간사로 앉게 되면 그때부터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국민 여러분께 조금 더 생생하게 전달될 수가 있는 거죠. 국회법 49조 2항에 보게 되면 위원장이죠. 상임위원장은 독단적으로 의사 일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배되고 이런 게 생생하게 생중계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당 간사, 지금은 재선의 김용민 의원입니다. 재선의 김용민 의원이 빠지고 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과 추미애 위원장이 서로 맞붙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죠. 추미애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 마치고 이용규 의원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칙으로 돌아가면 과거부터 국회의 간행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당이 추천한 간사는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국회의 불문율이었고 관행이었습니다. 이런 관행을 뒤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이용규. 일단 그 나경원 의원께서 사과부터 추선에 대한 그런 발언 사과부터 해야지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임위를 하다 보면 조그만 일 갖고도 여야가 틀어져서 회의가 못 열리는데 이건 상당히 중대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초선 전체에 대한 모독이 이제 어제 초선들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유일리에 이제 회부도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일단 사과를 하셔야지 이 문제가 빨리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5선 의원이시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또 우리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정중하게 사과하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법사위 이런 일은 잘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사위 상황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자, 법사위 여야 의원들 공청회가 시작하기 전에도 검찰 개혁과 특검법을 두고 또 한 번 충돌을 했는데요. 그 장면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들을 보십시오. 오전에는 검찰 해체하겠다고 공청회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점심에는 특검 기간을 멋대로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아마도 단독으로 통과시키시겠죠. 그리고 오후에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하는 법을 또 상정하는 겁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내란이에요. 오늘이 바로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하는 날입니다. 아니 법치 사망은 12월 3일 이미 있었고요. 그걸 극복하는 위원회가 이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왜 검찰 개혁 법안이 올라왔고 왜 검찰청 폐지 법안이 올라온 겁니까? 윤석열에게 서울중앙지검장 맡기고 검찰총장 맡겼더니 윤석열이 모든 검사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자기를 위한 일들을 했습니다. 정치 검찰이었던 이 제도 정리하고 이렇게 개혁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저 야당 박성훈 의원께서는 지금 이 특검에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지금 복도에서 농성하다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특검에서 네. 압수수색을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물밑에서는 네. 강제적인 그런 물리력을 사용한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서 이미 제출 형태로 네. 지금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특검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정치 편향적인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야당을 말살하기 위한 시도로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그동안 상식과 법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될 수사가 특정 진영, 특정 정치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볼 때 과연 이러한 수사, 이러한 야당 말살 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검이 네.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그런 수사로 복귀했으면 하는 그런 목소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윤규 의원님, 어쨌든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뭐를 진행하죠? 검찰 개혁 그리고 더 센 특검법, 예, 내란 예. 특검 특별법 이런 이거는 것들이요. 뭐 예. 당연히 이제 지금 3대 특검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간 연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더 센 특검이라는 게 이제 그건데 기간 네. 연장하고 인력 충원하는 거 그 부분은 당연히 뭐 추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그게 뭐 우리 당에서 하는 것보다 그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그 12상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그게 내란이라고 국민들이 다 생각하고 있고 이미 이제 여러 가지 뭐 재판도 진행 중이고 또 특검도 진행 중인데 이걸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시간도 더 필요하고 인력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 당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기보다 국민들 모두가 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압수수색이 됐든 뭐가 됐든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비상계엄 후에 여러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대처하시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저렇게 대응을 하실까? 네. 이게 다시 어떤 원상 회복이 될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지금 저는 그게 벌어져서 특검이 그런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협조를 하시고 과거에 이제 저희 당은 우리 뭐 지금 대통령 대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표적 수사 이런 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뭐 당사도 압수수색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당했는데 지금은 어떤 내란에 대한 그런 검찰 수사에 대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를 하고 아까 얘기하신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네. 이제 박성훈 대변인. 네. 일단 저 3대 특검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네. 지금의 30일에서 다시 60일로 연장을 하는 부분은 지금 특검에 들어가 있는 특검, 검사, 수사관들이 다 실질적으로 불만을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선 검찰청의 수사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합니다. 특검에 동원된 검사만 120명이 넘거든요. 네. 사실상 장기 미제 수사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가져가겠다, 연장을 하겠다. 내부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중계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재판을 검열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여기에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범죄 사건에 증언을 하실 분들이 나와서 본인의 뜻에 또는 본인의 의지대로 발언을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또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에도 본인의 방어권이 장애를 받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사법부에서 이러한 조치가
말 그대로 재판의 독립성,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특검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요. 결국 이러한 피해는 국민 여러분께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용기 의원. 저는 지금 그 진행되는 그 검찰이 네. 검사가 막 2,000명이 넘거든요. 근데 뭐 여기 특검에 가서 지장이 있다는 건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과거에 뭐 이재명 대표 수사 때는 뭐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엄청 많은 검사들이 붙어서 지금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은 사건을 검찰이 붙어서 그 수사를 하고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중대 사안이 발생해서 특검이 진행되고 거기에 지금 그 더 나올 게 없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계속 새로운 것도 나오고 더 깊이 들어가고 연결되고 이러거든요. 또 세 개 특검이 서로 연결돼 버리고 이러는데 정확히 명명백백히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들이 납득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력과 기간을 늘려서 명확히 해서 이런 과거에 대해서 명확히 수사를 해서 단죄를 하고 넘어가야지 이런 역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계속 특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 기존의 이 내란 특검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써 오늘로 사흘째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면서 규탄 대회는 물론이고 내란 특검 고발까지 나섰습니다. 야당 말살 압수수색! 그래서 오늘 2025년 9월 4일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 될 것입니다.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 첫날이 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정치 특검의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네, 자 박성훈 의원 일단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죠 사실상. 예. 네. 국민의힘 굉장히 지금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특검이 압수수색을 들어온 날짜를 네. 저희가 유출을 해보면 영장은 8월 29일 날 발부가 됐는데 9월 2일 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날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이호건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특검의 이 의도는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뉴스가 원내대표실, 제1야당의 네. 당사 그리고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뒤덮여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장 내용을 보더라도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장의 압수물에 대한 그 개시 시점을 보게 되면 지난해 5월 9일부터 그리고 영장 집행일이었던 3일 전이죠. 그 기간을 모두 다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다양한 영수증, 메모, 그리고 명함까지도 압수를 하겠다라고 포괄적인 영장을 들고 왔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던 모든 사법부의 발부 영장 중에 이렇게 포괄적이고 강범위한 영장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의심할 정도로 무차별적인 그런 압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영장이었고요. 그리고 기간만 하더라도 왜 5월 9일입니까? 비상계엄은 12월 3일 날 있었거든요. 그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내용까지도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결국 원내대표실이 우리 당의 선거 전략을 짜는 곳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전략도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당 107명 의원에 대한 개인정보들도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사찰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가 있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앞으로 제1야당의 선거 전략까지도 다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의심을 합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지금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시도가 구체적이고 그리고 특정되지도 않은 영장을 가지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한다.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래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협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특검의 수사가 이 수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실상 야당 탄압이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이용기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수백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그리고 아까 이제 특검의 그 영장이 되게 포괄적이라 그랬는데 그만큼 저희 수사 내용이나 혐의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아까 그 특검에 대해서 자꾸 인정을 못 하신다는데 국민들이 그 비상계엄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국민들이 다 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이제 어느 정도 국민의힘도 좀 새롭게 반성할 건 반성하고 좀 당대표도 바뀌셨으니까 좀 새로운 모습으로 태세 전환을 해서 정말 국민의힘이 좀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그 압수수색 시기에 얘기를 하시는데 어제 저 인사청문회 이렇게 대충 봤는데 네. 교육부 장관하고 뭐 여가부 장관 뭐 그렇게 문제되고 그런 거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뭐 인사청문회를 가리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그날 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뭐 분명히 필요하니까 압수수색을 했고 그 아까 얘기한 뭐 임의 제출이나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국민의힘하고 검찰하고 저기 특검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박성훈 의원 일단 특검 측의 압수수색 대상이 긴 거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특검 측 주장은 계엄에 대한 논의가 작년 3월부터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한 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특검이 얼마나 조급심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장을 제가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간도 무한정으로 늘려놓고 보통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서는 타겟으로 딱 정해가지고 범위를 한정을 해줍니다. 핀셋 수사가 가능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방만하게 무한정으로 지금 영장에다가 네. 모든 압수수색물을 대상으로 넣어놓고 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특검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수사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 특검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특히나 3월이라고 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 취임하지도 않았던 그냥 일반 의원 시절입니다. 도대체 이 당시에 어떻게 계엄 해제 표결을 본인이 의도하고 그 기획을 했다는 말인지 저는 이거는 진짜 판타지 소설을 써도 이보다 더 아마 공허하게 쓸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의 특검의 상황이 무언가 결론은 내어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속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위헌정당 해산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뭐 하나 더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먼지털이 수사의 하나의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당은 굉장히 떳떳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누가 와도 당당하게 비상계엄과 그리고 지금 내란 프레임에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점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한 헌법적인 그런 정당성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특검의 수사이든 재판이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계속 나서는 이유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선 만약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어제 이야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정당을 해산해야 합니다. 네, 자 이용기 의원, 예. 이 정청래 대표의 국민의힘 해산론 이거 정말 사실로 추진되는 겁니까? 저는 그 내란 혐의 업무 종사 이게 밝혀진다면 당연히 위헌정당 해산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당연히 정부에서도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계엄 당일날 추경호 대표께서 그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오게 안 하고 당사에 했고 일시적으로 또 뭐 당대표실로 했다가 다시 또 당사로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국회의 어떤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하고 그걸 독단적으로 누가 판단했다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총리 그리고 그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그 직전에 했고 이런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검찰에서는 그런 혐의로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저는 만약에 그렇게 연루가 됐다면 위원장당 해산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박성훈 대변인 일단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실제로 이 국민의힘을 통진당처럼 위원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리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정청래 대표의 발언만 들어보더라도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국민의힘을 말살시켜서 민주당의 일당 독재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도로 들려지고요. 특히나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은 51%의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저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표결 방해를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를 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만일에 계엄 해제 표결의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라고 그러면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갔었어야죠. 근데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를 마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국회로 들어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과 그리고 특검이 만들어가고 있는 내란 프레임이 얼마나 호황된 것인지 잘 알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판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검이 이렇게 국민의 힘을 말살하고 야당을 압살하기 위해서 날뛰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어떠한 증거 이러한 것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한 역풍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용기 의원님 반론 짧게 듣겠습니다. 저는 내란 프레임이 허황되다 그러는데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헌정사에서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저런 일을 했고 저게 비상계엄에서 내란으로 이어져서 구속돼 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 결과가 나오겠지만 국민들은 이미 다 봤어요. 그래서 이미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1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는 거기만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거듭나고 대표도 바뀌고 좀 새롭게 일신하려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국민들은 머릿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러 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 40-50명이 거기서 막어서고 거기에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구속되고 그때 체포돼야 할 상황인데 그런 거를 국민의 정서하고 다르게 아직도 그 내란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 아직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저는 정말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제1야당으로서 다시 뭐 언제까지만 야당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이번에 기회를 다시 잡아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국민의힘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좀 길이 없고 결국은 잘못하면 위원정당 해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예. 네, 좀 짧게 발언하시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네, 당시에 이제 뭐 체포 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들은 체포 저지를 하러 간 게 아닙니다. 네. 당시에 제기됐던 수사권 논란 그리고 영장 쇼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달라는 차원으로 간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상계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저희는 그런 내용을 누구 하나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지속적으로 내란 프레임으로 엮어서 몰고 가는 것. 그래서 어제 장동혁 대표가 선언을 했습니다. 내란 정당 몰이 종식의 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제부터 국민의힘은 새로운 장동혁 대표와 함께 어떠한 내란 몰이, 내란 프레임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검과 국민의힘 이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싸움이 계속될 것 같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